부산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제의 속살은 부산 중구 대청로에 있는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영상홀로 와서 시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한 210석 정도가 이제 정원인데 한 300명 넘게 들어오신 것 같아서 너무나 흡족합니다. 아, 책을 많이 팔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감격에 젖어 있습니다. 아직 사인 못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어떡하지? 이거 집에 못 가겠네. 예,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이곳에 들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재벌 3세. 3세인가요? 4세인가요? 3세입니다. 3세. 조현민의 갑질 쇼크. 예전 같으면 말이죠. 눈 감아주고 없던 일로 만들던, 거대 언론의 시대.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매의 눈을 가진 팟캐스터와 이 팟캐스터와 연대하는 시민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결합이 경제민주화, 사람 사는 세상을 완성하는 힘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경제의 속살 주인공 이완배 기자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월 말일인가요? 그때 이제 서울 벙커원에서 행사를 냈는데, 그때 분위기도 거의 서울시장 출정식 분위기였고요. 부산시장 어떨까요? 부산시장. 전혀 아닙니다. 네. 예. 그래요. 예전에 2012년 서울 노원 갑 상황을 보는 것 같아서 갑자기 과거가 또 떠올랐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네. 부산하고 인연이 있으세요? 네, 어렸을 때 광안리 근처에서 잠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기 바로 직전 한 달 전에 서울로 이사를 가서 처음에 서울의 놀이터에서 서울 어린이들과 제 사촌 형과 같이 나가서 놀면서 별로 같이 안 놀고 싶어서 너는 안 배워준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안 배워준다라는 말이 그쪽에서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요즘도 쓰는 말이죠. 안 끼워준다 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안 배워준다 이랬는데 도저히 못 알아듣더라고요, 거기서. 아니, 대구도 사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는 외가댁이 대구고 친가댁이 부산이어서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대구하고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요. 그 TK, PK의 적자.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정말로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살았습니다. 진짜 나는 선동되지 않고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데모 따위는 하지 않으며 정말 성실한 청년으로 크겠다고 어렸을 때 이렇게 결심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타락을 했습니까? 네. 지금 돌아보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회 이런 데를 잘 안 나가거든요. 안 나가는 이유가 그분들이 싫어서 안 나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저를 못 알아볼까 봐 안 나가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말이 너무 많아서 반에서도 운동 시합 같은 거라면 실력이 있어서 저를 끼워주는 게 아니고 말을 잘해가지고 억지 쓸 때 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꼭 뭐 야구팀 이런 데 끼었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저는 몰랐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제가 왕따였더라고요. 그래요? 재수없는 스타일 있잖아요. 말만 많고 자기 잘난 척하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와서 제 성격이 지금처럼 완전히 폐쇄적으로 되고 많이 바뀌었죠. 대학 들어가서요. 그래요. 자, 어떻게 이완배라는 사람이 형성이 됐는지, 오늘의 이완배로 이렇게 형성이 됐는지도 아마 이따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 며칠 동안 조현민이라는 이름이 검색어 순위, 상위 순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근데 사실 이런 종류의 갑질들이 너무 연이어서 벌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완연히 촛불 집회, 촛불혁명이 되기 전과 뒤가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해욱이나 이런 사람들 보도가 나왔을 때는 이해욱이 누군지 아시죠? 우케. 대림산업 부회장 우케 선생. 근데 그때 우케 선생은 제가 방송에서도 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저희 브리핑 청취자분들은 그 자식이 뭐 하는 놈인지 이제 대충 다 아실 텐데 사회적으로 이렇게까지 관심이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조연아 동생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조현민 씨는 촛불 집회 이후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시민들의 반응이 정말로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애들한테 더 이상 경영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걔네들은 네. 조심해야 될 때, 낄 때, 빠질 때를 모릅니다. 아, 몰라요? 예, 모르니까 지금 저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릎 꿇고 석고대죄를 해도 국민들이 용서해 줄까 말까 한데 휴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네, 튀었다는 거죠. 미국으로 갔을까요? 어딘진 잘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상식이 부족한 애들이 경영을 하고 있으니 지금 국내 여론이 어떤지 전혀 감지도 못하고 있을 거고 보고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보고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제일 환장하는 거죠. 예전에 조연아가 그 사고를 치고 대한항공이 사과문 개판으로 내고 그런 과정을 하면 자기들끼리는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현민 그 사태 터졌을 때 홍보실이 똑같은 짓을 합니다. 조현민은 별 잘못 없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게 걔네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예. 보고를 하면 깨지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들 특히 그 조씨 일가는 정말 가정교육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코리아 에어라인의 이름을 걸고 세계를 돌아다니면 이게 무슨 국제망신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대한항공 이름을 바꿔야 한다. 네. 이게 조현민, 조원태인가요? 네. 그리고 조연아. 네. 이 3남매. 아주 망나니들 아닙니까? 네. 제가 엊그저께 방송에서도 집안에 형제나 자매, 남매 중에 망나니가 하나 있으면은 또 반드시 천사 같은 누군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하여튼 그러한데 셋 다 이런 경우는 제가 보다 못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지금 대한항공 후계를 만든다는 거는 조씨 아버지 외에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항공사 이름은 대한항공은 너무 과분하다. 조가항공. 예. 그냥 어느 하나에 액센트를 주면 안 됩니다. 그냥 조가항공. 담백하게 조가항공이라고 해야지. 조나 가에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예. 진에어는 조에어 이런 걸로. 그래야 마땅한 거 아니냐라고 제가 글을 썼는데요. 저는 그 페북 포스팅을 봤는데 예. 이걸 제 액센트를 앞에 둬도 이상하고 뒤에 둬도 이상하잖아요. 이 조가항공은. 예. 그래서 저 아이가 참 이 집안은 큰일이다. 이게 후계 때에 가면은 다음 대에 가면은 이 회사가 과연 존재나 할 수 있을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저건 사실 그 조연아 사건 이후로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조현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말 악질이에요. 지금 언니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빤히 알면서 그러면서 지도 그에 못지않게 쓰레기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행위 자체를 했다는 것이 언니처럼 하면 큰일 난다 라는 인식조차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경각심이 없는 거죠. 네. 제가 과거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지만 신경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면 권력이 뇌에 손상을 입힌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뇌에 손상을 입어서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 돼요. 그런데 박근혜도 그런 경우인가요? 그렇죠. 특히 그게 2세들부터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2세들부터. 1세들만 해도 권력이 없을 때부터 권력을 잡는 과정이 있어서 예. 적어도 뇌가 손상이 안 된 과정을 한 번은 거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2세들부터는 어렸을 때부터 뇌의 손상 과정을 거친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닌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조현민 씨 같은 경우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이 40, 50 먹으신 분께 야단 안 맞을 거면은 나이를 그렇게 먹지 말지 그랬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나이를 어디로 먹었어? 이런 식으로 반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뇌의 손상이 아니고는 설명을 못 하는 거죠. 네. 이해욱 씨는 차를 몰고 다니면서 자기가 위험할 텐데 자기보다도 훨씬 더 연장자일 수도 있는 운전기사분이 사이드미러, 백미러를 접고 운전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운전하는데 속도도 굉장히 스피드 광이어서 150씩 이렇게 밟고 다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백미러, 사이드미러 접은 상태에서 뒤에서 운전기사 뒤통수를 갈긴다는 거예요. 이게 운전 잘못되면 자기도 죽는 거잖아요. 자기도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다니는데요. 이걸 뇌의 손상이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해욱은 과연 반성했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럼 재수없이 걸렸고 재수없이 언론에 회자돼가지고 조현민 씨가 대표적인 예죠. 그 언니가 그 사고를 치고 깜빵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걸 한다는 건 절대로 반성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뇌면은 이까지 않았을 겁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재벌 총수들 중에 유일하게 감옥을 2번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근데 재벌 회장이
감옥 가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어지간하면 안 가는 거고. 네, 안녕하세요. 이건인데 전 한 번도 안 갔어요. 한 번도 안 갔다 왔습니다. 네. 어지간하면 안 가는 거고 갔다 와도 짧게 가는 건데 최태원 씨 같은 경우에는 2번을 실제로 감옥을 갔다 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조금 짧게 갔다 왔고요. 7개월 만에요. 두 번째는 그 책에 나와 있는데 왜 갔다 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점쟁이한테 홀려서 갔다 왔습니다. 네. 되게 황당하죠. 그 최태원 씨가 재작년에 광복절 특사로 나올 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책을 왼손에 꼭 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코스프레를 할까요? 물론 저도 과거에 기독교 신자였고 김영민 PD님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많은 기독교 신자분들이 있으시기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주일학교 교사 하셨어요. 네. 주일학교 교사. 절대로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사람이 나올 때 성경책을 꼭 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일종의 연극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 갔던 이유가 점장이한테 홀려서 감옥에 간 거였었거든요. 여의도의 유명한 점장이가 최태원 회장을 만날 때 하얀 봉투를 하나 딱 쥐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틀 뒤 열어보세요 했는데 이틀 뒤 종합주가지수가 정확하게 적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최태원 회장이 눈알이 돌아가 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김원홍이라는 이 점장이한테 자기 전 재산을 갖다 바칩니다. 현금, 부동산, 담보, 대출 모든 걸 갖다 바치고 동생 최지원 부회장 돈까지 다 갖다 바치고요. 개인 재산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회사 돈도 갖다 줬습니까? 그러니까 요까지 자기 돈을 다 갖다 바치면 이 김원홍 씨가 점을 쳐서 이걸 불려가지고 자기가 이재용처럼 큰 거부가 되리라고 믿었겠죠. 근데 그게 될 리가 있습니까?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 돈에 손을 댑니다. 근데 사람이 눈이 한번 돌아가면 이 사람이 주가를 못 맞춘다는 걸 알면 멈춰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회사 돈을 500억 가까이 횡령을 해서 또 이 점장이한테 갖다 줍니다. 그래서 또 말아먹습니다. 이렇게 잡혀가니까 역사상 진짜 희대의 개그인 겁니다. 재벌 총수가 감옥에 가도 좀 비자금도 형성하고 정경 유착도 하고 이래야죠. 예. 점쟁이한테 홀려서 이건 너무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올 때 이걸 꼭 쥐고 나옵니다. 앞으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요. 코스프레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더 웃겼었던 건 이분이 나오셔서 성경책을 꼭 끼고 나오신 다음에 제일 먼저 출소하신 뒤에 한 일이 이혼 추진이었습니다. 이혼 추진? 네. 근데 이혼 추진도 저는 뭐 그분이 이혼을 추진하건 말건 개인적으로 상관없는데 좀 웃기기는 하죠. 성경책 끼고 출소하신 분 치고는요. 김영민 PD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야훼로부터 10계명을 받을 때 10계명에 9계명에 분명히 적혀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최태원 회장은 그 불륜을 저지를 때 최태원 회장도 결혼을 한 상태였고 그 내연녀도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한 거죠. 그거는 아마 이제 구약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구약, 옛 약속. 옛 약속이기 때문에 그건 잊어도 된다. 네. 이런 신약만 따르는. 네, 신약만 따르는 종교를 믿고 계시군요. 최태원 회장이. 초유의 그리스도교. 약간 그렇습니다. 예. 생각보다 빵 터지진 않는군요.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행태를 반복할 수 있는 구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권력이 뇌에 손상을 줬다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분권화돼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민주주의가 있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그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재벌들은 아버지 어머니 그 DNA가 만나가지고 그 이유만으로 지금 회사를 이어받고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재벌들이 계속 그 새와 부를 키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이런 재벌 문화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들고 그래서 재벌이라는 그런 말이 한국말 재벌이 영어 사전에 뭐 등재됐다고 옥스퍼드 사전에 정식으로 등재가 돼 있죠. 이거 한국적 재벌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 대를 이어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연원이 박정희 정권의 책임이 거의 99%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경제 민주화라고 이야기를 하면 경제의 민주주의를 접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거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시스템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시스템의 민주주의하고는 완벽하게 대립됩니다. 정치적인 민주주의는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죠. 예. 천부 인권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에 태어난 저나 이재용이나 동등한 한 표의 권한을 갖습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동등한 권한을 갖습니다. 예. 근데 자본주의에서는요. 불가능한 얘기죠. 일단 주주총회에서는 1인 1표가 아닙니다. 돈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표를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1원 1표라고 부릅니다. 즉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과 돈을 적게 가진 사람이 동등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예. 이 시스템의 민주주의를 접목시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경제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 재벌들 대변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이재용하고 너희들 같은 개돼지가 투표를 할 때 똑같은 한 표여야 되느냐. 그거 걔네들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술자리에서 나온 실수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은 사람이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이 이제 자이바치의 영향을 받아서 재벌이라는 문화가 형성이 되고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데 이게 정치 시스템에서 아예 제어가 안 되면 거의 폭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미 군정에 의해서 다행히 제어가 됐고요. 서양 사회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 민주주의가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재벌 시스템처럼 이렇게 2대 3세로 승계되는 이런 시스템은 막을 수가 있었죠.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인 정종섭이라고 네. 이 양반이 서울대 법대 헌법 전공자인데 수업 시간에 뭐 나중엔 농담이라고 해명했습니다마는 말이야. 나 같은 사람한테 표를 10개를 줘야지. 그러니까요. 응? 이거 진심입니다. 이 사람. 진심이에요, 이게.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예컨대 세금을 많이 낸 X만큼, 그만큼 표가 부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라니까요? 불평등은 당연하고 이건 하나의 질서체계다. 라고 여기는 거.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자본주의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회사에서는 내가 돈이 많으니까 수십억 명분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왜 사회에서는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느냐는 억울함이 있죠. 그래서 이 제어는 정치적 시스템에 의해서 제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로버트 다hl 같은 민주주의의 거장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경제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사적 소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적 소유를 제한하지 않으면 이 힘의 불균형이 도저히 맞춰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적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권리나 사회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하면 즉각 제어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현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제가 생각하기에 즉각 제한을 해야 됩니다. 조현민이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던 그걸 아무리 사유재산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건 그게 사회에 이렇게 해악을 끼치면은 즉각 제약을 해야 되죠. 어떻게 제약할 수 있어요? 지금 방법으로는 없죠. 지금 방법으로는 없는데 뭔가 법체계나 아니면 여론을 통해서 제약하는 방법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로버트 다hl이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 사적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어떤 나라에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지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책임이 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이유냐면 정치적인 시스템이라도 민주주의면 기업 시스템에서 이렇게 대놓고 3세, 2세 승계를 못합니다. 해외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그렇죠. 일본도 어쨌든 정치적인 시스템이 미 군정 이후에 독재가 무슨 수십 년간 이어져 왔었던 게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세습은 가로막힙니다. 그런데 박정희하고 정주영을 상상해 보십시오. 박정희는 자기가 종신 집권하려고 했고요. 예. 그러면 정주영 네가 아들한테 기업을 물려주는 걸 막을 명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경제 시스템의 세습을 막지를 못했던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박정희의 딸도 대통령이 되고 정주영의 아들이었던 정몽구도 지금 현대차 회장이 되고 이게 재벌과 정치권의 암묵적인 합의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답해 주셨던 분의 대답 정경유착이 지금은 3세, 4세 재벌 승계의 저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 책임이 박정희한테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이 박정희를 숭앙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잘 나가던 대한민국의 기풍 4.19로 나라를 민중이 뒤엎었는데 거대한 독재국가로 바꿔버렸어요. 국민들은 지역감정의 노예가 되고 지역감정의 뿌리도 사실 박정희예요. 정경유착의 뿌리도 박정희고 그리고 빈부격차도 박정희가 뿌리고 부동산 투기도 박정희가 뿌리고 분단 고착화도 박정희가 뿌리고
아니 정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들을 때 질문을 가끔가다 던질 때가 있는데 이런 안 좋은 게 한국에 언제 도입됐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린 다음에 들으시는 분들께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객관식 세대니까 객관식을 잘 찍는 요령이 나름대로 다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문제가 나오면 답을 자꾸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면 일단 3번일 확률이 제일 높은 거죠. 우리나라에 뭐 안 좋은 게 도입이 됐을 때 언제 도입됐을까요? 라는 질문에 잘 모르시면 무조건 박정희다라고 하면 거의 맞습니다. 네. 그 박근혜를 뽑았던 것도 박정희 시대 망령에 젖은 분들이 네. 그 영험한 분의 딸이니 뭐 그렇죠? 그분에게도 뭔가 큰 뭔가의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신묘막측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근대화라는 신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예. 네. 뭐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역사가 이렇게 쭉 일직선 방향으로 진보하면 참 좋겠지만 그럴 리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뒤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 어떨 때는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나선형처럼 뒤로 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진보하기도 합니다. 예.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박근혜 정권 시절에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그 가슴에 회한 같은 게 너무나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그 시대를 딛고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책무가 있다고 믿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정말로 박근혜의 정부의 시간을 끝내면서 우리 머릿속에 근대화의 신화가 박정희의 공이다라는 이야기를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된 거죠. 네.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노동조합 같은 곳에서 강연을 드릴 때요. 특히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월급을 어느 정도 받으시는 노동자분들 앞에 소득 수준이 높은 네, 좀 있는 분들께 질문을 던질 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왜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강연을 하면 가끔 던질 때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잘나서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내가 오늘 중산층 이상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비치고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자본주의의 118년의 역사는 진짜 뒤를 돌아보면 즐비한 시체의 산을 넘고 지금 오늘날까지 왔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가로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께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리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나 대신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은 분들의 부끄럽지 않게 지금까지의 세상을 더 낫게 만들어야 되는 시민의 책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예, 정말 저는 박정희, 박근혜 이 두 부녀의 집권 시기에 돌아가셨던 많은 분들의 몫을 그건 이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정말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면 우리들이 정말 잘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 방송 나가는 날은 바로 4월 16일입니다. 네, 네. 바로 세월호 참사 4주기인데 300분이 넘는 분들 이분들의 목숨도 네. 그런 목숨인 거였어요. 네. 예. 근데 저는 사실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도 안 되지만은 벌어진 이후의 상황도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에서 저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제가 한국 자본주의에 대해서 너무 폐악적이라고 생각하는 대목들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심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죽어도 사람이 굶어도 사람의 고통스러워도 슬퍼할 줄 모르는 공감 능력의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 나라를 집권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정주영 같은 경우는 1972년에 26만 동급 유조선 2척을 만들면서 나중에 걔네들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공장 현장에서 59명의 노동자가 죽었거든요. 2년 만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현대
경영진과 정주영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그때 사람이 많이 죽었죠? 노동자들의 정신력이 약해서 죽었지. 이따위 소리를 짓거리는 겁니다. 그 큰 배에서 죽어서는 안 되는 딸들이 그렇게 수장이 되면 일단 시작은 슬픔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수습해야 되느냐만 머리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생명을 슬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수십 년 동안 집권을 해왔던 겁니다. 너무 아픈 건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슬픔을 공유하고 있겠지라고 다들 믿고 그들에게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을 찍었을 때는 노무현의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이해와 철학, 그게 당연히 있을 줄 알고 거기에 더해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이명박을 찍었을 텐데,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전무해요. 사람에 대한 배려도 전무하고, 그런 가운데 경제성장만 남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5년 동안 유감없이 경험해보고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놓고 또 박근혜를 찍었다. 저는 그래서 음모론자라고 비난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수가 박근혜를 찍었을 리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너무 슬퍼질 것 같아. 너무 슬퍼질 것 같아. 그래도 박근혜를 찍었다면은 뭐가 똥인지 뭐가 된장인지, 아니, 다 먹어보고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딱 보고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의지적으로 박근혜에게 다수표를 주지 않았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촛불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저자들은 우리하고 종자가 다르구나. 종자라는 표현이 불편하십니까? DNA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DNA가 다르구나. 이런 인식을 가졌던 게 바로 촛불혁명 아닙니까? 아, 조금 더 하실 줄 알고 제가 방심하고 있다가. 네.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참 촛불혁명 이후에 너무 좋았었던 건 한국 사회의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복원됐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 다음부터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부산에서도 다 그러셨죠. 그 촛불 집회할 때 보면 서면에 네. 다 나오셨죠. 네. 나오시면서 촛불을 나눠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손난로 나와서 막 나눠주시는 분들도 있고, 마스크 나눠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왜 그러셨겠습니까? 같이 나와서 싸우시는 분들이 추울까봐, 방석이 불편할까봐. 그러니까 연대와 공감의 정신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저는 현저하게 복원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촛불혁명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뵐 때하고 그 뒤를 만나뵐 때하고 표정, 리액션,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이런 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한국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정말로 처음으로요, 눈부시게 공동체 문화를 복원할 중요한 계기를 저는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촛불혁명 이후에 진보 쪽에 있는 경제 섹터에 있는 여러 교수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의견이 조금 나뉘어요. 충분치 않다, 지금 이 모습이. 뭔가 좀 덜 진보적이다라고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 흔히 지식인들이 지금의 이런 민주시민들의 네. 적지 않은 수가 이른바 특정 정치인의 빠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고, 그 근거로 뭐 예를 들면은 뭐 성주, 사드 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이쪽에 대해서 해도 된다. 기지를 이제 새로 만들고 거기 미군의 기지 장비들이 들어가도 된다. 라고 하니까 표변했다. 입장이 달라졌다. 야당일 때는 반대했다가 여당 되니까 찬동한다. 이거 봐서는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철학을 갖고 그렇게 시국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수단으로서 그냥 그 입장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왔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 지식인들 같은 경우. 그래서 그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은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런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촛불혁명이라는 게 빠심?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오래 촛불을 들고 그것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바꿨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어떤 정치인에 대한 그
호불호, 팬심 이런 건 뭐 너무 당연히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 드러나는 현상 아래 민주주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래서 그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식인들 중에 그렇지 않다. 우리 민주시민들, 촛불을 떴던 시민들 대다수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어떤 정치인에게 위탁을 했을 뿐이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자유한국당 입당한다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아름다워 보인다든지 그런 시민들은 아니란 얘기죠. 네, 민주주의적인 위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주의적인 위탁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 어떤 특정한 정치인이 있고 그 정치인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잘못된 겁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치인에게 나의 꿈을 내가 꿈꾸는 세상을 위탁하는 팬심은 매우 훌륭한 대의민주주의죠. 저는 압도적인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전망들을 하지만 저는 제 전망이 이 부분만큼은 정말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람마다 지금 현상을 볼 때 충분히 만족한다 혹은 매우 부족하다 뭐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10년 정도 지나놓고 보면은요. 저는 제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자본주의가 들어온 지 118년 동안 역사에서 앞으로의 10년이 저는 가장 찬란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앞으로 10년이 가장 눈부시게 우리가 복지국가로 달려갈 거고요. 촛불혁명이라는 건, 이 동력은 어떻게 말아먹어도 이건 절대로 10년 이내에 사그라질 수 있는 동력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로 잘 소화가 되고 있고 해서 저는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휘황찬란한 멋진 복지국가에서 저는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지금 이 세상이 그 세상의 첫 번째 걸음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 지식인들은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또 몽상가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그 지식인들도 이제 사실은 좀 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꿈을 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만족할 만큼 그 꿈을 이루진 못하더라도 우리 목표점이 있게 달려가야지. 그 지식인들은 이 현상 속에서 내가 옳은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식인에게 좀 매친한이 많습니다. 예. 요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 이게 나는 꼼수다 할 때 말이죠. 또 지지해 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들을 바로 이렇게 매도했을 때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이 시민들이 우리를 스타로 여기고 그렇게 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MB하고 잘 싸우니까 그래 잘한다. 박수 쳐주시는 분들이고 또 연대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무슨 김용민이에요 무슨 저 빠돌이들 빠순이들 이렇게 매도를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촛불 때는 또 같이 한 편이었다가 촛불이 끝나고 또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또 다시 또 이 사회 지도층의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이런 지식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이거 참 이 사람들은 멀었다. 이 촛불 시민들이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었구나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맺힌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도 민주주의적인 위탁인 거죠. 수십 년 동안 한국 언론이 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을 때 팟캐스트라는 스피커를 잡고 가장 시민들의 뜻에 가까운 언론을 만들어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 달라는 위탁의 팬덤인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엉엉 용민이 형 나를 가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조건 용민이 형이 까라는 대로 깔게요 이런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팬덤에 의해서 형성이 돼서 무작정 이런 말은 조금 무책임해 보이고요. 김용민 PD님이 이상해지시면 이 팬덤이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늘 긴장감 있는 팬덤인 거죠. 민주주의적인 언론을 만들어달라는 팬분들의 위탁이시고 그럼요. 그것 때문에 김용민 PD님께서 늘 고민하시고 고뇌하시고 좋은 언론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누구를 향해서 박수를 보내는 겁니까? 이거 분명히 합시다. 아이 빠돌이들. 하루에 2번씩은 꼭 간 것 같아요. 속이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휴지에도 하나도 안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만 넣고 싶은데도 이제 계속 나오더라고요. 눈 뜨니까 바로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요. 양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자, 그래요. 너무 시대가 지금 낡은 시대에 젖어 있던 자들이 여전히 힘과 돈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대표적으로 재벌 아닙니까? 자, 지금 뭐 재벌 개혁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그리고 또 조현민의 갑질. 적어도 이재용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은 나는 조현민 씨가 물컵을 던질 마음조차 안 생길 것 같은데, 이거 던졌다가 봉변당하고 언니처럼 그렇게 뭐 감옥까지는 않더라도 완전히 그냥 매장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쯤은 할 것도 같은데. 뇌에 손상을 크게 입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조현민만의 현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모든 사람들의 현상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인간적으로 조금 나은 사람도 있고 아주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있겠지만 대략 이게 밝혀진 바를 가지고 추정을 하면 조현민 정도 되면 굉장히 악질인 건 분명합니다. 뇌 손상이 좀 심각한 사람들인 거죠. 예. 그 아버지 조양호 회장, 이 세 남매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 사람도 역시 지금 개념이 없는 건가요? 당연하죠. 이세 개념이 있으면 네. 그 딸이 그 사고를 치고 땅콩을 던지고 그 난리를 쳤는데 4년 만에 호텔 사장으로 복귀시킬 마음이 있겠습니까? 4년 후에 성화봉송을 시키고.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 아버지부터 이미 뇌 손상이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4년이라는 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 조현아라는 이름이 온 국민의 스타인데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 딴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그냥 사장으로 복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 보면 되게 웃긴 게요. 예. 대한항공의 조종사 노조가 굉장히 강한데 조종사 노조가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종사 노조들은 돈도 많이 벌면서 왜 파업하느냐, 예, 고액연봉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조양호 회장 같은 사람은 같이 일하는 조종사들을 근본적으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냥 대놓고 그 사람들 얘기가 노예 취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겁니까? 노조가 세면은 노조의 강도만큼 CEO도 악질이다. 당연하죠. 그 노조라는 게 예. CEO가 저지른, 오너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항하기 위해서 결성이 됐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쪽이 악질이면 악질일수록 이쪽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양호 회장은 예전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뭐 자동차나 중공업 노조가 센 것도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이 센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주영이 식칼 들고 거기 뛰어들어서 사람 찌른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우다 보니 노조가 세지 않을 수가 없는 강성이 거죠.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그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페이스북인가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항공사 노조가 파업을 하기 직전이었나 파업을 할 때였나 했는데 니네들이 하는 일이 어렵다는 소리는 개소리다. 사실 이거 존댓말로 썼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적습니다. 기장이라는 사람들이 고냐 노고냐만 판단을 하면 되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기계가 운전해 주는데 니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힘들다고 징징거리십니까? 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채용을 해서 수백 명의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비행기를 몰아야 되는 기장들을 고냐 노고냐 판단하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이러니까 그 항공사 안전이 어떻게 보장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야 너야말로 부하 직원들이 프리젠테이션 한 거 가지고 고냐 노고냐만 하는 주제에 너야말로 제일 하는 일 없는 새끼가 무슨 헛소리라고 앉아서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 이외의 모든 판단을 하는 직책의 판단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기장들의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수백 명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기계가 다 운전해 주는데 니네들 월급 왜 이렇게 많이 받고 자빠져 있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노동자분들께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하여튼 대대손손 오랫동안 이 대한항공 한진그룹의 그 사내 게시판은 계속 그런 얘기가 끊이질 않아요. 우리가 노예냐. 우리가 노예냐. 유명한 일가들입니다, 거기는요. 궁금한 게 말이죠. 한진 쪽에서 사고가 나면은 전 조선일보, TV조선을 보거든요. 왜냐? 여긴 또 쉴드를 쳐줘요. 보니까 대한항공이 TV조선의 주요 주주일 겁니다. TV조선의 주주인가요? 예.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조선일보의 어떤 지분관계로 얽혀 있을 거예요, 그 집안이. 그래서 조현민 건도 조현민 바닥에 엎질러진 물. 타이틀이 이래요. 그리고 조현민이 사과했다. 이렇게 해서 사건이 종결된 걸로 딱 보도를 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쉴드 쳐주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같은 조가항공인가요, 거기도? 그럼 반갑니다. 반가일보가 조가항공을 이렇게 쉴드를 쳐줬어요. 예. 이거 끼리끼리 노는구나, 이것들. 이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그래요. 신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한국재벌 체제를 떠받드는, 이 떠받들다 못해서 충성 문자까지 보내는, 참 이런 양아치들이 한국 사회에 돈과 힘을 여전히 쥐고 있다는 점, 촛불혁명이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정말로 재벌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한참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싸워야 될 길이 되게 멀고 험합니다, 저희가요. 이 재벌 체제, 지금 거의 정신 이상자나 다름없는 자들이 회장으로 있거나 또 혹은 차기 리더십이 될 이런 상황에서 재벌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 제가 꿈꾸는 재벌 개혁이라는 건 일본이 패전한 이후에 자이바츠라고 불렸던 일본의 3대 재벌들이 있습니다.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이런 애들인데. 이름 많이 들어봤습니다. 전범 기업들. 예, 그렇죠. 우리나라 재벌의 역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출범이 메이지 유신 때 이런 애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문어발식 확장이 심했었고 일본 놈들이 우리보다 뭐가 낫겠습니까? 워낙 거기 재벌들도 개판 5분 전이었는데 이걸 미 군정이 몇 개월 만에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 뉴딜러들이라고 불렸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추종자들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실각한 다음에 다 일본 군정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운도 좋죠. 그래서 이 뉴딜러들이 몇 개월 만에 그냥 미 군정이라는 강력한 파워를 기반으로 재벌들 자이바츠를 그냥 해체를 해버리죠.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최대 주주한테 가서 주식 팔어. 이러고서 끝났습니다. 강제로 주식을 매각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꿈꾸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강제적인 방식으로 지금 재벌들을 해체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꿈이지만 현실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 같은 거고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시간이 조금 많이 흐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옮겨져서 그대로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는 겁니다. 이러면 적어도 한 30년, 40년 뒤에 점차적으로 재벌의 힘이 약해질 겁니다. 지금의 우리 시민들이 있고 또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는다면은 30년이면 자동 소멸된다? 네, 소멸은 아니고요. 네. 지금 재벌들의 지분율이 너무 낮습니다. 워낙 지분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까지는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음 대가 되면 이걸 상속세, 증여세 다 제대로 내고 나면 거의 정당한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할 기업들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왜 됐냐면 1대에서 2대, 2대에서 3대로 넘어올 때 상속세, 증여세를 제대로 걷지 못하고 오히려 일감 몰아주기나 이런 걸로 얘네들 재산을 불려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올바로 서서 일감 몰아주기로 재산 불리는 걸 막고 상속세, 증여세를 제대로 물리면
이재용 때에서 그 아들 때로 넘어갈 때 정상적인 삼성 전체를 지배할 만한 주식을 갖고 있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대부분의 재벌들이요. 전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감 몰아주기로 재벌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법대로. 당연히 법대로 막아야 되죠.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를 엄정하게 걷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현대차가 순환 출자 해소하면서 양도소득세 1조 원 내겠다고 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해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해낸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얘네들 이제 지배구조가 되게 투명해졌으니까 정몽구 회장 돌아가시고 정의선 회장한테 주식단 물려주면 여기서 증여세 2조 원 떼는 건 얄짤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해낸 겁니다. 안 그랬으면 얘네들 이거 안 내고 했을 거거든요.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태원 회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도 제정신 아니죠 지금? 뇌에 손상이 많은 사람이죠. 네, 뇌에 손상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이 지금 9조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원금이 44억 원입니다. 44억 원을 9조 원으로 불린 거예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입니다. 워런 버핏, 고레가와 긴조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투자자인 거죠, 이 사람이. 그런데 이재용이 재산을 제일 많이 불렸다고 생각하지만 이 분야에서 굉장히 독특한 승률 왕쯤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 재산이 한 4조 정도 돼요. 근데 보통 일감 몰아주기로 재산을 불릴 때에도 처음에 종잣돈을 최소한 몇십억은 다 내고 시작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글로비스 같은 걸 만들어서 지금 정의선 정몽구가 글로비스에서 한 5조를 벌어갔거든요. 그런데 글로비스라는 회사를 처음 세울 때 냈었던 돈이 50억인가 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5조나 6조를 벌려고 해도 한 50억은 내야 되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 거예요. 예. 최태원 회장은 지금 재산이 4조인데 처음 돈 얼마 냈는 줄 아십니까? 2억 5천만 원 냈습니다. 아이고. 진짜 쪼잔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난하지만 친구들한테 돈 빌리고 담보대출 받고 전세담보대출 받고 전세금 빼면 저도 2억 5천은 마련하겠거든요. 아니 솔직히 2억 5천이 작은 돈은 아닌데 옆에서 열심히 마련하면 2억 5천 그 나중에 2억 5천을 4조로 만들어준다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과정을 지금부터 잘라야죠. 요 과정은 김상조 위원장께서 하실 거예요. 네, 거의 이제부터는 일감 몰아주기로 재산을 키우는 걸 차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김상조 위원장 같은 분이 만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거래를 지켜보는 공정한 기관으로서 오래 존속을 하고 그다음에 부자들에 대한 정당한 과세를 추진을 하는 오랫동안 민주정부가 유지가 된다면 30년, 40년 정도 되면 재벌들의 힘이 점차 저는 소멸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배 기자님, 지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두고 어마어마하게 그만두라는 압박이 천방위적으로 거의 국궁합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압박 아닙니까? 진보정당까지 나서서 그러고 있는데 저는 진보 언론이나 진보정당은 저쪽에서 저렇게 세게 이야기하니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 했다가 무슨 복별을 당할까? 그게 두려워서 그냥 같이 편들어주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참 비겁해요. 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이렇게 흔드는 거는 전 분명히 김기식 원장 시대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가진 자들. 그들의 그 어떤 펌프질이, 여러 가지 참, 말 중에 펌프질 만한 이런 훌륭한 표현이 없는 것 같은데 펌프질이 있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좀 양해를 드릴 게, 인사 문제가 이렇게 논쟁이 될 때는 제가 갑자기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요. 경제 예측 이런 것도 잘 안 하시고.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경제학도로서, 그분은 이제 경제학자시고요. 굉장히 뛰어난 분이세요. 한 번도 뵌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이 우리나라 경제학계에 큰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늘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그 장관 후보자가 되셨을 때 방송에서도 정식으로 장관이 되실 때까지는 한마디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는 엄청나게 응원을 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인사청문회 과정이라는 걸 두고 보면 결국은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판단에 영향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이제 이야기를 안 드리는 게 옳겠다고 생각을 하고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도 맨 첫날 아마
굉장히 저항이 심할 것 같다라는 예측만 한번 드리고 그 뒤로 지금까지도 이제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결국은 이건 국민들 여론에 따라서 결판이 날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재벌개혁을 잘할 수 있는 적임자냐. 예,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저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뭐 김기식 원장이 뭐 낙마할지 아니면 뭐 계속 고할지는 알 수가 없고 또 그것이 그분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를 떠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김기식 원장도 이 상황에서 자기가 자기의 거취를 결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기식 원장이 만약에 낙마를 했을 경우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아, 이거 참 질문 한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삼성이 제일 기뻐하겠죠. 왜 삼성이 기뻐합니까? 김기식 원장이 쥐고 있는 카드 중에 삼성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으니까요. 제가 과거에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방송을 안 들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들은 분 한번 손 들어와 주세요. 많이 좀 들어야지. 다 들었어도. 예. 한 번 또 듣고 싶다. 한 번 또 듣고 싶다. 그 부분. 아, 예. 아니, 이게 오늘 드리기엔 좀 재미없는 얘기여서 그냥 보험업 감독 규정이라는 건데, 예. 어쨌든 그 규정 때문에 그 규정을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가 손을 보면, 지금은 삼성의 지배구조가 한번 흔들합니다. 그 카드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식 원장은 보험업 감독 규정을 고치는 게 오랜 소신이었고, 예, 삼당이 삼성 쪽에서는 위협적이죠. 그리고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번에 김기식 원장이 취임을 한 이후에 의혹들이 제기되는 속도가 야당 의원들이 자기들도 걸려 있음직한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신속하게 제기되는 속도도 지나치게 빠르기도 하고요. 하여간 저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편한데 요즘 제기되는 의혹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거치가 유임이 되던 아니면은 사태로 결정이 나던 국민들께서 결정을 하시는 거니까 그 이후에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간 요약하자면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 사실 삼성이 그렇게 해서 김기식에 의해서 컨트롤링 돼가지고 지분 구조가 크게 변화를 겪게 된다든지 이래버리면은 다음 재벌들은 삼성만 그렇게 되겠지. 우리는 관계없겠지. 이렇게 생각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규정만큼은 아마 다른 재벌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긴 해요. 요 규정은 딱 삼성한테만 걸려 있어요. 네, 삼성한테만 걸려 있는 거여서 문제가 된다면 삼성이죠. 삼성이 제일 신경이 곤두설 겁니다. 저희 첫 번째 서울에서 북콘서트 할 때 제가 아는 삼성 간부분 오셨는데 직접 여쭤. 혹시 오늘 오셨나요? 네. 나와서 대답 좀 해주시겠습니까? 미전실 소속에. 그래요. 예전에 항상 박근혜 정권 때 공개 방송할 때면은 이한배 기자님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때 항상 물어보거든요. 국정원에서 나오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라고. 요즘에는 그런 일 안 하는 것 같고요. 국정원이. 예. 알겠습니다. 삼성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군요. 김기식 원장이 계속 그 직을 유지하면. 대략 요즘에 돌아가는 상황이 뭔지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것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또 한번 어떻게 해서 이제 거치가 결정이 나면 나중에 한번 경제의 속살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한국재벌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여줬던 수많은 성과들의 단계를 유지시키는 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조금 관성화되는 면도 있죠. 이제는 너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익숙하잖아요. 저 정도 분이 돼야 공정거래위원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지어 촛불혁명이 한참이던 작년 초에도 올해의 지상과제 이런 걸 발표를 하면서 올해의 최고 목표를 발표하면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런 걸 목표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복잡해서 오늘 설명은 생략드리지만 삼성을 위한 법입니다. 이것도 아까 삼성생명이라는 회사의 지배체제를 위한 법이었는데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된 상태인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 편을 들고 앉아 있었어요. 8년째요. 그러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힘에 의해서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있으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체제를 당연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좀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 정말로 이 단계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제 김상조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향하는 주주자본주의의 모습들이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갖춰지면 지분도 얼마 없는 것들이 황제처럼 행세를 하는 한국 재벌들의 여러 문제점들이 다 수정이 되고 나면 저는 그 다음 단계를 위한 활발한 토론이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은요. 한 2년,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한국 사회의 미래가 영미식 자본주의인지 아니면은 북유럽식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체제가 있는지 재벌의 개혁을 어떤 식으로 완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한국 사회에서 이 지적 풍토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 한국의 재벌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세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제 기억으로 오마이뉴스인가에서 한번 거의 엄청난 장기 연재를 가지고 논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김상조 위원장님이나 장하성 실장님이 하고 계시는 영미식 자본주의에 기초한 공정한 주주 자본주의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넥스트를 위해서 한국 사회가 좀 더 치열하게 저는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벌 개혁. 지금 굉장히 위중한 국면이고 그럼요. 위태로운 국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재벌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풍토 속에서 한국의 정치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욕망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또 다른 MB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정치라는 이 위쪽의 구조는 아래쪽에 있는 경제 구조에 규정되게 돼 있습니다. 네. 아래쪽 경제 구조가 정치적인 위의 구조를 결정을 합니다. 네. 이 아래쪽을 바꾸지 않으면 위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위를 바꾼과 동시에 아래도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또 위에 있는 게 경제 아니겠어요? 이제 그 철학적 용어로 이걸 하부 구조라고 부르고 정치를 상부 구조라고 불러서 아래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권력 관계로 보면 이미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위라고 해도 뭐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가 맞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그 한국 재벌의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범생이로 살다가 대학 와서 사람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오늘 이렇게 살고 계시는 그런 분인데, 자, 이완배 기자님의 삶과 오늘의 재벌 개혁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저는 저의 삶이 종교 개혁하고 굉장히 많이 결부가 돼 있어요. 이게 재벌 개혁하고 연관이 있다기보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겠다고 했었냐면 저처럼 되게 나불거리고 싸가지 없고 왕따였었던 철없던 사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성격도 이제는 많이 바뀌고요. 또 인생관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고 종교도 이제는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한 과정에 저한테 이 제일 중요했었던 건 사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 네. 지금도 우리 이제 저 뒤에서 맨 뒤에 보시면 녹음을 하고 계시는 저기 그 깡패같이 생기신 저분이 바로 고기 20인분을 쳐드시는 현석훈 PD십니다. 그런데 현석훈 PD. 그 현석훈 PD는 민중의 소리에서 지금 15년 이상 같이 근무를 했죠. 근데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민중의 소리 기자님들이 만나셔서 술을 드시면 어떤 얘기를 하시냐고요. 예, 어떤 고난이도의 정치 이야기와 사회 변혁 이야기를 하시느냐, 같이 한번 껴서 들어봐도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술 마시면서 정치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만나가지고 지금 연애 담당 프로듀서셔서 요즘 여자친구라는 걸그룹에 빠지셔가지고 여자친구에 빠진 게 아니라 여자친구라는 걸그룹에 빠져서 술만 마시면 계속 저한테 그 동영상 보여주고요. 자기가 KBS 앞에서 누구 동영상을 찍었는데 제주도 출신이시거든요. 제주도 출신 누구랑 대화를 나눴다고 그냥 정말로 40대 그냥 아재예요. 그런데 이제 술 마시면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이 자리에서 15년 동안 이 민중의 소리라는 자리에 있었던 이유가 뭔지. 그래서 제가 하루는 술을 먹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덕훈아, 너는 여기 왜 이렇게 오래 있는 거냐? 물어봤더니 뭔가 이제 좀 묵직한 메시지를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뭔가 노동 해방을 향해서 뭔가 이러든가 아니면 뭔가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형님 뭐 이런 대답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대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 형님, 정무영 두고 어디 못 가죠? 이러는 겁니다. 이 정무영이라는 사람이 제가 맨날 말하는 그 개새끼님, 네, 이정무 실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정무영, 예, 네, 이정무. 정무영 두고 어디 못 가죠? 이런 겁니다. 뭔가 대단히 진보적인 매체에서 대단히 진보적인 삶을 사는 이유의 근본을 돌아보면 그냥 옆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분인데 정무영이 네. 정무영을 두고 내가 딴 데 갈 수 없다? 못 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대의나 큰 꿈이나 명분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저는 시작을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대학교 때 왜 갑자기 인생을 그렇게 버리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대답을 할 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대답은 91년에 제가 겪었던 트라우마들, 강경대 열사에 돌아가신 사실이에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게 제 평생의 마음에 비치고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 같은 거죠. 그 강경대 열사께서는 교내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투쟁을 하다가 집회 이후에 백골단에게 쫓겨가지고 남쪽으로 몰려서 거기를 못 넘어오시고 백골단한테 직접 그냥 그 자리에서 맞아서 돌아가셨었죠. 그 일이 저희한테는 가장 큰 트라우마예요. 90학번들에게는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돌아가신 열사님들은 다 선배들이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 90학번들에게는 1년 후배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입생이요. 후배를 못 지켜줬다는 제일 큰 트라우마가 남아있죠. 그게 아마 제 인생에 제일 큰 영향을 준 사건이라고 저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이기도 해요. 그런데 곰곰 돌아보면 왜 그렇게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뭐 운동이라는 삶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냥 같이 돌 던지고 같이 화염병 던지고 하던 사람들이 좋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버리기 싫어서,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기 싫어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뭐 그런 거였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비겁하게 주류 언론으로 도망을 치고 난 다음에 평생 제 어깨를 짓눌렀던 그 무거운 죄책감 같은 건 뭐였냐면 제 후배 한 명이 좋은 은행을 다니다가 그 은행 다니는 일을 그만두고 형 그래도 나는 운동을 더 해야 되겠어요 라면서 시민단체에 들어가서 그때 그 시민단체 월급이 30만 원이나 였나 이랬을 겁니다. 그렇게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이 운동하자고 꼬시고 같이 거리를 누비고 그리고 말은 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책임지지 못할 말을요. 야 네가 투쟁을 해야 역사가 바뀌고 우리에게는 뭐 이 심장이 뜨거워야 되고 주둥이로 말은 제가 오만 말을 다 했는데 저는 먹고 살겠다고 주류 언론으로 튀고 얘는 아유 그래도 좀 내가 사는 길이 이 길인 것 같아요 하고 그리로 돌아오는 모습 보고 그게 이제 평생의 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제학 언저리에 있지만 사람 중심의 경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경제학자들이 무슨 개소리냐 경제학에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똥폼 잡고 얘기를 하면 저는 진짜 피식 웃어요. 예. 경제학에 사람을 빼고 어떻게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라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해석하는 하나의 학문일 텐데 거기에 사람을 빼놓고 어떻게 숫자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사람 중심의 경제를 표방을 했을 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게 제가 꽂혀있는 경제의 시각인 겁니다. 경제가 숫자 중심이 아니라 국민소득이 아무리 늘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의 문제인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렸냐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중보와 거대 이데올로기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우정, 애정, 보답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면목 저는 이런 거에서 출발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여기에 올 때 100석이 안 되는 작은 자리에서 이 북콘서트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김용민 PD님께서 훨씬 더 넓은 장소로 바꿔주라고 하시면서 해주셨던 이야기는 부산의 민주시민들의 끈끈함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거죠. 굉장히 보수세가 강한 곳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민주시민으로서 살아오시면서 사람에 대한 소중함과 그 열망을 잊지 않고
끈질기게 싸워오신 결과가 이제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정부 같은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거대한 이데올로기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나 자긍심이나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세상을 훨씬 더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이 부산 지역에서 만드신 민주시민들이 만들어내신 훌륭한 세상의 기반이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지금 길게 드렸었던 겁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주디 스테와 앞에 가서 촛불 시위 해본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야, 그래요?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고, 사실 우리 정치사를 봤을 때 이번 지방선거도 그렇고 지난 대선도 그렇고 가장 뚜렷하게 그리고 혁신적으로 정치 환경이 바뀌어가는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엄청난 변화의 조짐들을 느낄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후보가 몇 % 정도 이런 얘기하면은 큰일 납니다. 예. 요령이 많이 생겼어요. 예. 바로 우리 부산 시민들이 만들어낸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 오늘 공개방송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좀 진실되게 전달될까요? 아니면 그냥 괜히 해보는 소리로 들릴까요? 예. 자, 그래요. 이제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계속 감시하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또 그런 말씀했잖아요. 하다못해 담벼락을 보고라도 이야기를 하라. 그 정신을 잃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관심을 놓지 말고 호랑이의 눈으로 응시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스스로가 다 동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회를 여러분들께 밝힙니다. 자, 그래요. 이한배 기자님,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부 같은 거 하나 드리고 건방지게 지나가도 될까요?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에서 이렇게 민주시민의 훈장을 가슴에 달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부산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정말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봤지만 이길 때보다 질 때가 훨씬 더 많았었죠. 예.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부담스럽게 들으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민주시민에게는 포기할 권리가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민주시민에게는 지칠 권리도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부산 경남 지역을 민주시민들께서 이까지 끌고 오셨지만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날 수도 있고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포기하실 권리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세상에서 다시 한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부산 공개방송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